아버지, 이번 달도 관리비 밀리셨어요?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퍼지는데 마치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서 동전이 서로 부딪히며 울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 고개를 더 숙였다. 관리소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다. 봉투의 무게보다 내 인생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경비초소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나를 보지 못한 척했다. 아니, 정말 못 본 걸 수도 있었다. 그분의 눈은 늘 먼 데를 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만두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경비모의 챙을 한번 고쳐 눌렀으며 낮게 말했다. 서 있을 수 있을 때 서 있어야 한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살았다. 아들 앞에서도 한 번도 기대지 않고 한 번도 넋두리를 하지 않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그런 내가 더 미웠다.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다. 떨리는 목소리의 형이었다. 아버지 쓰러지셨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지금 응급실이야.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경비초소 불빛이 그때 따라 유난히 흔들려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사연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응급실 불빛은 너무 밝았다. 그 밝음이 오히려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경비복 대신 환자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어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과로입니다. 영양 상태도 많이 안 좋고요. 의사의 말이 공기처럼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실 밖에서 형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너는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잘한 적 있냐? 형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전셋집은 이미 오래전에 보증금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다. 몇 년 전 내가 사업 망하고 손 벌렸을 때 아버지는 그 돈으로 내 빚을 막아주셨다. 그 말을 나는 최근에야 형을 통해 들었다. 그때 너 살리겠다고 집 보증금 다 빼셨다. 머리가 띵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가 가난해서 경비를 서는 줄만 알았다.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남아 아버지의 손을 처음 잡아보았다. 거칠고 딱딱했다. 일평생 나를 떠받치고 살았던 손.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한 채 숨만 쉬고 계셨다. 며칠 뒤 병실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검정 양복, 말끔한 구두, 서류 가방. 아버님 아파트 매각 의뢰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집이요? 네. 금매로 처리하면 빠르게 현금화 가능합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병보다 집이라는 단어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지금도 숨을 쉬고 계신데 사람들은 집부터 묻는구나. 나는 그 남자에게 물었다. 누가 의뢰한 겁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쳐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놓고 갔다. 명함에는 대한부동산 신탁이사 강민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형과 나는 병실 복도에서 마주 앉았다. 형,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아버지 집을 왜 금매로 사려는 거예요? 그것도 시세보다 높게? 형은 한숨을 쉬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병원비가 얼마인데?
당장 내일 입원비 내야 한다. 그래도 민수야, 현실을 봐. 아버지가 깨어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월세집으로 갔다. 오래된 빌라 2층. 좁은 원룸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였다. 옷장을 열어보니 낡은 경비복 2벌이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나와 형.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다. 아버지도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사진 뒤에 무언가 적혀 있었다. 1985년 5월. 첫집 마련. 민수 5살.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에게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구나. 그때 서랍 맨 밑에서 두꺼운 봉투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중요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그리고 법원 판결문. 판결문을 펼쳤다. 피고인 김철수,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감옥에 갔었다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판결문을 다시 읽었다. 날짜는 1992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때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졌다. 어머니는 아버지 일 때문에 지방에 계신다고만 했다. 3년 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버지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때 감옥에 있었던 거구나. 판결문을 계속 읽어내려갔다. 횡령 금액은 2억.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버지는 그때 작은 공장의 격리 직원이었다. 2억을 횡령할 위치가 아니었다. 다른 서류를 뒤졌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각서. 본인 김철수는 박성민 대표의 횡령 사실을 묵인한 대가로 김철수 명의 아파트 한 채를 양도받았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김철수가 지기로 한다. 날짜는 1992년 3월. 판결 2달 전이었다.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쓴 거였어. 그럼 지금 우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그 박성민과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서류들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왔다. 형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형, 이거 알고 있었어? 형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알았어. 알았어?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너까지 알면 힘들어할까봐.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형은 혼자 알고 있었던 거야? 30년 동안? 미안해. 근데 민수야, 이게 알려지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실 거야. 그냥 묻어두자. 묻어둬?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증거가 없어. 30년 전 일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각서에 사인하셨어.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공범이야. 형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박성민을 검색했다. 놀랍게도 현재 대한부동산 신탁의 회장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사려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그 양복 남자 강민철이 다시 병실로 왔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성민 회장이 보냈죠? 강민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떻게? 30년 전 일 다 알고 있습니다. 강민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시기 전에 무슨 뜻입니까? 아파트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30년 전 각서. 법적으로 따지면 그 집은 회장님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각서의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도는 했지만 정식 등기 이전은 안 됐죠. 지금이라도 회장님이 소송 걸면 이깁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강민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회장님이 마음이 약하셨죠. 김철수 씨가 대신 감옥 갔는데 집까지 빼앗을 순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무슨 상황이요? 회장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십니다. 정리하고 싶으신 거죠. 과거를.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길 기다린 겁니까? 그런 말씀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매입 제한을 하는 겁니다. 시세보다 20% 높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싫습니다. 김민수 씨. 소송 가면 집니다. 병원비도 못 내시면서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하시겠습니까? 강민철은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법적 절차 시작합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형이 어깨를 두드렸다. 민수야, 팔자. 어차피 이길 수 없어. 형도 그렇게 생각해? 현실이 그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민수야. 형은 포기해도 돼. 근데 나는 못해.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온 집이야. 우리 가족이 살았던 곳이고. 형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판결문을 다시 읽었다. 뭔가 빠진 게 있을 것 같았다. 재판 기록을 보니 변호인이 국선 변호사였다. 제대로 된 변론도 없이 형이 확정됐다. 증인도 한 명뿐이었다. 박성민. 박성민이 증인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횡령했다고 증언했구나. 재판 기록을 계속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슨 뜻일까?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지 1년 후였다. 병명은 암이었다. 하지만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다. 혹시 그때 이미 아프셨던 걸까? 만약 1992년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박성민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구나. 아파트를 받고 대신 감옥에 가는 조건으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성민은 회사 돈 2억을 횡령했다. 들키면 회사가 망하고 감옥에 갈 상황. 그때 격리 직원이던 아버지에게 제안했을 것이다. 내가 대신 죄를 써라. 대신 아파트를 주겠다. 그리고 내 아내 병원비도 내주겠다. 아버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나는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지킨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박성민을 직접 만나기로. 대한부동산 신탁 본사는 강남에 있었다. 고층 빌딩 최상층. 비서에게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회장님은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김철수 씨의 아들이라고 전해주세요. 비서의 얼굴이 변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5분 후 나는 회장실로 안내됐다. 넓은 사무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책상 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앉으시오. 나는 의자에 앉았다. 박성민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김철수 씨 아드님이군요. 많이 닮으셨소. 30년 전 일 말씀하시죠. 박성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직설적이군요. 좋소. 나도 이제 오래 살 것 같지 않으니 솔직하게 말하겠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1992년 내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소. 나는 회사 돈을 빼돌렸소. 2억? 당시로는 큰 돈이었지.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맞소. 왜 하필 우리 아버지였습니까? 박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김철수 씨 아내가 암이었소. 말기였지. 치료비가 필요했소.
나는 그걸 알았고 제안했소. 치사하군요. 그래. 치사하지. 나도 안다.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소. 회사가 망하면 직원 200명이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었소. 그래서 한 사람을 희생시킨 겁니까?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은 안 하겠소.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약속은 지켰소. 아파트도 줬고 김철수 씨 아내 병원비도 3년 동안 다 됐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집을 빼앗으려는 겁니까? 박성민의 얼굴이 굳었다. 빼앗는 게 아니오. 사는 거요. 시세보다 비싸게. 왜 갑자기? 내 아들 때문이요. 아드님이요? 박성민은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40대 남자의 사진이었다. 내 아들 박준혁이요. 이 회사 부회장이지. 그런데 이 녀석이 30년 전 일을 알게 됐소. 그래서요? 증거를 없애라고 하더군. 김철수 씨와의 각서, 아파트 소유권, 모든 흔적을. 안 그러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친아들이? 그래. 친아들이요. 이 녀석은 깨끗한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 하오. 아버지의 과거 따윈 상관없이. 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소. 아파트를 사들여서 등기를 깨끗이 정리하고 김철수 씨와의 인연을 끊는 것.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미안하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은 안 팔리다. 법대로 하시죠. 김민수 씨. 박성민이 나를 불렀다. 소송 가면 당신이 집니다. 각서가 있어. 법적으로는 그 집이 내 것이오. 그럼 법정에서 30년 전 일도 다 밝혀지겠네요. 횡령, 증거 조작 모두.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협박하는 거요? 아니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돌아서서 나왔다. 이제 시작이다. 아버지를 위해 나는 끝까지 싸울 거다. 박성민의 사무실을 나온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김민수 씨죠? 저는 박준혁입니다. 박성민의 아들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종로 한정식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도우실 생각이라면 꼭 오십시오. 제가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저녁 6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한정식집 룸 안에 박준혁이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 각진 얼굴, 차가운 눈빛. 앉으십시오. 나는 마주 앉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박준혁은 술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저희 아버지께서 민수 씨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30년 전 일이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준혁은 술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요? 네. 제 아버지가 김철수 씨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요? 보상하고 싶습니다. 박준혁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 안에 5억 원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의 2배입니다. 집을 팔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김철수 씨 명의로 두십시오. 다만 각서 원본만 저희에게 주십시오. 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무슨 속셈입니까? 박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상장 준비에 들어갑니다. IPO죠. 그런데 실사 과정에서 30년 전 횡령건이 드러나면 상장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는 거군요. 네. 각서만 없애면 아무도 30년 전 일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 씨도 편하게 사시고 저희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서로 윈윈입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윈윈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3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5억을 드리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철수 씨 병원비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민수 씨, 박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거절하시면 저희도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소송 걸면 김철수 씨가 집니다. 각서가 있으니까요. 그럼 30년 전 횡령도 다 밝혀지겠죠? 박준혁은 웃었다.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공범으로 낙인 찍히죠. 언론에도 나갈 겁니다. 30년 전 횡령범,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쓰러져. 좋은 기사거리죠.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비열하군요.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은 배제하십시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렸다. 이대로는 이길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죠? 저는 변호사 정수진입니다. 누구시죠? 30년 전 사건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박성민 회장의 비서가 제 고객입니다. 그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30년 전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박성민이 김철수 씨를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숨이 막혔다. 정말입니까?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온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수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김민수 씨죠?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열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박성민 회장의 비서였던 최영희 씨가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왜 녹음했습니까? 자기 보용이었죠. 박성민 회장이 워낙 변덕스러운 사람이라 언제 칼을 휘두를지 몰랐으니까요. 정수진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철수, 제안을 하나 하지. 박성민의 목소리였다. 30년 전이라 더 젊게 들렸다. 무슨 제안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다. 자네 아내 암이라며? 말기라고 들었네.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알고 있나? 최소 5천만 원. 자네 월급으론 평생 모아도 안 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내가 돈을 대주지. 치료비 전부. 그리고 아파트도 한 채 주겠네. 대신 뭘 하라는 겁니까? 이번 횡령건 자네가 했다고 해. 침묵이 흘렀다. 제가요? 그래. 어차피 자네는 격리 담당이잖나. 충분히 횡령할 수 있는 위치야. 하지만 저는 안 했습니다. 알아. 내가 했지. 근데 내가 잡히면 회사가 망해. 직원 200명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그래도 김철수, 정신 차려. 자네 아내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들었네. 치료받으면 1년은 더 살 수 있어. 아니, 어쩌면 완치될 수도 있고. 자네 자식들 생각해봐. 어미 없이 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3년이야. 딱 3년만 감옥 가 있으면 돼. 그 사이 자네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아파트도 주고 생활비도 대준다. 나쁜 거래 아니잖아.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안 하면요? 그럼 자네 아내는 죽는 거지. 치료비 없으니까. 그리고 자네는 뭐 하나 없이
빈손으로 장례식장에 서 있겠지. 긴 침묵.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각서 쓰게. 여기 종이 넘기는 소리. 본인 김철수는 읽어봐. 본인 김철수는 박성민 대표의 횡령 사실을 묵인한 대가로 계속 김철수 명의 아파트 한 채를 양도받았음을 인정하며 사인해. 사인 안 하면 거래 끝이야. 어떻게 할래? 펜으로 쓰는 소리. 녹음이 끝났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정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 녹음 파일로 박성민을 협박죄와 위증교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최소 10억. 김철수 씨가 겪은 정신적 피해, 30년 동안의 명예훼손, 경제적 손실 모두 합치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박준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회사 상장이 무산되고 박성민은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반드시 막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막는데요? 모르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준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형에게 녹음 파일 이야기를 했다. 진짜? 그런 게 있어? 응. 이제 아버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수야. 조심해. 박준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해야 해. 아버지를 위해서.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다. 보호자분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의료비가 체납됐다고 퇴원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매달 내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입금 취소됐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다. 내 계좌가 동결돼 있었다. 이게 무슨...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다. 직원이 설명했다. 고객님 계좌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가압류요? 왜요? 채권자가 대한부동산 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빚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철렁했다. 빚 같은 건 없는데요. 30년 전 각서에 김철수는 아파트를 양도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정식 등기 이전은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박성민 소유입니다. 그걸 빌려 쓴 거나 마찬가지죠. 30년치 임대료를 청구한 겁니다. 30년치 임대료요? 네. 월세 50만 원 기준으로 30년이면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각서에 사인하셨으니까요. 나는 병원으로 돌아와 형에게 말했다. 형, 박준혁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계좌도 동결됐고 병원비도 못 내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준혁이었다. 김민수 씨, 잘 지내십니까? 무슨 짓입니까? 짓이라니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30년치 임대료 내셔야죠. 당신이 이러려고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가압류 풀어드리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까지 안 내시면 김철수 씨 퇴원 조치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가?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낯선 노인이 들어왔다. 김민수 씨죠. 누구십니까? 저는 최영희입니다. 30년 전 박성민의 비서였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을 주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걸 드리러 왔습니다. 최영희는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현금 5천만 원입니다. 병원비 내세요. 왜?
왜 저한테? 최영희는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김철수 씨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박성민이 저도 입막음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김철수 씨가 저를 숨겨줬습니다. 박성민 눈을 피해서 덕분에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김철수 씨를 꼭 구해 주십시오. 이분은 진짜 좋은 분입니다. 최영희가 나간 후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제 알았어.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도운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우리를 도울 거야. 최영희가 준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 간신히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박준혁의 공세는 계속됐다. 다음 날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3년치 장부 다 내래요. 가슴이 철렁했다. 세무조사요? 네. 익명 제보가 들어왔대요. 탈세 의혹이라고. 나는 바로 인쇄소로 달려갔다. 세무 공무원 2명이 장부를 뒤지고 있었다. 저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김민수 씨죠? 3년치 매출 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릅니다. 부가세 탈루 혐의가 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요. 전부 정확하게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약 2천만 원 정도 누락이 있습니다. 추징금과 가산세 합쳐서 5천만 원 나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이번 주 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나간 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준혁이 세무서까지 손을 쓴 거야? 형에게 전화했다. 형,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민수야, 돈이 없어. 계좌는 동결됐고 세금 5천만 원 내야 하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그만두자. 녹음 파일 포기하고 박준혁이 주는 돈 받자. 안 돼. 그럼 아버지보다 우리가 먼저 망하면 무슨 소용이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야, 나도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우리 집도 빚이 있어.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고. 제발, 그만하자. 전화가 끊겼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 그날 밤 정수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민수 씨 안 좋은 소식입니다. 뭔데요? 박준혁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녹음 파일 사용 금지 가처분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가능해요? 주장이 녹음 파일이 불법 녹음이라는 겁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했으니 증거 능력이 없다고요. 하지만 진실인데.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일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끝날 때까지 녹음 파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버지?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이 떠졌다.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바라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수야, 네, 아버지. 그만 해라. 네? 이제 그만. 괜찮다. 아버지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너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아버지. 미안하다. 아빠가 못난 아버지라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고예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지, 포기하기 싫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래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혁에게 전화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오후 2시 대한부동산 신탁 본사. 회의실에 박준혁과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다. 앉으십시오. 나는 의자에 앉았다. 박준혁이 서류를 내밀었다. 합의서입니다. 사인하시면 5억 원을 바로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겠습니다. 조건은요? 간단합니다. 녹음 파일 원본을 저희에게 넘기고 향후 30년 전 일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시면 됩니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걸 사인하면 아버지는 영원히 죄인으로 남는 거야. 펜을 집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잠깐. 돌아보니 최영희 할머니였다. 그리고 뒤에 낯선 사람들이 서너 명 더 있었다. 누구십니까? 박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최영희가 말했다. 저는 최영희입니다. 30년 전 박성민 회장 비서였던. 그리고 이분들은 당시 회사 직원들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당시 회계팀장 이동현입니다. 30년 전 횡령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들이 왜 여기? 김민수 씨를 도우러 왔습니다. 이동현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30년 전 회계장부 원본입니다. 박성민 회장이 2억을 빼돌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나섰다. 저는 당시 총무과장 김선희입니다. 박성민 회장이 김철수 씨를 협박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겠습니다. 박준혁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박준혁 부회장. 30년 전 김철수 씨는 우리를 구했습니다. 박성민 회장이 우리까지 입막음하려 했을 때 김철수 씨가 막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여러분, 이동현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김민수 씨, 사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는 서류를 찢었다. 박준혁 씨, 법정에서 봅시다. 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후회할 겁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입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최영희 할머니가 말했다. 김민수 씨. 김철수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심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원고 측 변호인석에 정수진 변호사와 내가 앉았다. 피고 측에는 박준혁과 그의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는 최영희 할머니와 옛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형도 와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지금부터 김민수 대 박준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먼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틀어졌다. 박성민이 아버지를 협박하는 음성. 자네 아내 암이라며? 말기라고 들었네. 내가 돈을 대주지. 치료비 전부. 그리고 아파트도 한 채 주겠네. 대신 이번 횡령건 자네가 했다고 해.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정수진이 반박했다.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녹음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판례를 보면 두 변호사가 공방을 벌였다. 재판장이 말했다.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추후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정수진이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1992년 당시 회계장부입니다. 박성민 회장이 회사 자금 2억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다. 이미 30년 전 일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판이 계속됐다. 증인 신문 시간. 최영희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다. 정수진이 물었다. 증인은 당시 박성민 회장의 비서였습니까? 네. 5년간 비서로 일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횡령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김철수 씨는 결백합니다. 박성민 회장이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왜 30년 동안 침묵했습니까? 진실을 알았으면 진작 밝혔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박성민 회장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무슨 말입니까? 최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1992년 4월 박성민 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너무 많다. 사라져줘야겠다. 그날 밤 괴한이 제 집에 침입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경찰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정수진이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1992년 4월 15일자 경찰 신고 기록입니다. 최영희 씨 집에 침입한 괴한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단순 도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최영희가 말했다. 괴한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제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이웃이 비명을 듣고 신고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박성민 회장과 무슨 관련입니까? 그 괴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박성민 회장의 운전기사로 밝혀졌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물었다. 그 기록이 있습니까? 정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당시 경찰 조사 기록입니다. 범인 이름은 최철우. 박성민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였습니다. 피고 측이 당황했다. 재판이 계속됐다. 다른 증인들도 차례로 증언했다. 이동현 전 회계팀장. 김철수 씨는 횡령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 격리 사원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돈을 빼돌린 건 박성민 회장입니다. 김선희 전 총무과장. 박성민 회장이 김철수 씨 아내 병원비를 3년간 댔습니다. 그 영수증이 있습니다. 왜 남의 직원 병원비를 회사 돈으로 냈겠습니까? 입막음용이었죠. 증거가 쌓여갔다. 피고 측은 반박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 측에서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박준혁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모든 건 오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방청석 문이 열렸다. 박성민이 들어왔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많이 늙어 보였다. 아버지? 박준혁이 놀라 소리쳤다. 박성민은 재판장을 보며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증인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긴급 증인 신청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 허락했다. 박성민이 증인석에 섰다. 아니, 휠체어가 증인석 옆에 섰다. 재판장이 물었다. 증인, 30년 전 횡령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진술하십시오. 박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모두 제가 한 짓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김철수 씨는 결백합니다. 제가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구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에서 적발될 위기였습니다. 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김철수 씨 아내가 암말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아파트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횡령죄를 대신 쓰라고. 김철수 씨는 동의했습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박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3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나오신 후에도 전과자 신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왜 이제야 진실을 밝힙니까? 박성민은 나를 바라봤다. 김민수 씨를 봤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그걸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이 소리쳤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금 무슨 짓을? 박성민은 아들을 바라봤다. 준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이러시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상장은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 양심이다. 박성민은 다시 재판장을 보며 말했다. 재판장님, 김철수 씨에게 모든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전 재산을 걸고라도. 재판장이 말했다. 증인의 증언은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복도에서 박성민이 나를 불렀다. 김민수 씨, 나는 휠체어에 다가갔다. 무슨 말씀을? 김철수 씨께 전해 주십시오. 30년 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박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분은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저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겠습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2주 후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 우리는 이겼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병실.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아버지는 눈을 떴다. 희미하게 웃었다. 잘했구나. 아버지 명예가 회복됐어요. 이제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다. 아들아.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30년의 누명이 벗겨졌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다. 6개월 후 아버지는 회복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걸을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12억 원 배상금으로 넓은 집을 샀다. 아버지 방은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었다. 아버지 이 방 어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좋구나. 정말 좋아. 나는 아버지 옆에 섰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래야지.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민수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행복하다. 저도요. 아버지, 우리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 후 박성민이 집으로 찾아왔다. 휠체어를 타고. 김철수 씨를 뵙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여쭤봤다. 아버지 박성민 회장이 왔는데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라고 해라. 거실에서 두 노인이 마주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박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박성민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당신 인생을 망쳤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못하겠소. 박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원망은 하지 않겠소. 박성민이 고개를 들었다. 이미 지난 일이오. 그걸 붙들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 박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두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성민이 떠난 후 나는 아버지께 물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아버지와 나는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아버지. 응?
제가 아버지 아들이어서 행복해요.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해. 우리는 한참을 별을 바라봤다. 30년의 상처가 아물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는 알았다.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 늦게 알게 된 진실이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오해를 풀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